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큰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별입니다. 작은별, 팔방미인이란 말 알아요? 미인?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헤헤, 잘 모르겠어요. 팔방은 8방향, 즉 모든 방향을 말하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엄친아인가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엄마 친구 아들. 조선 최고의 엄친아, 팔방미인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죠. 3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똑똑한 머리뿐 아니고요, 따뜻한 마음까지 지녔다고 하니까 팔방미인 맞죠? 어떤 분일지 궁금해요. 자, 그럼 정약용을 만나러 가볼까요? 조선을 바꾸고 싶어.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야. 내가 가진 재능을 백성을 위해 쓰겠어. 정조 19년 한강위에요. 와, 이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왕을 따르는 행렬이 한강 위를 걸어가고 있었지요. 우와, 조선시대에도 한강에 다리가 있었나요? 아니요. 조선시대엔 한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죠. 36척의 배를 연결하여 만든 다리, 배다리가 있었으니까요. 말 1,400필,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배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백성들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한강으로 나와가지고 구경하느라고 바빴죠. 이 배다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배다리를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지. 가장 큰 배를 가운데에 놓고 물가로 갈수록 작은 배를 늘어놓아야 해. 배를 연결하고 나서 그 위를 판으로 덮고 다리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고 판 위에 잔디를 깔지. 배를 이어 만든 다리가 저 무게를 감당하다니 신기해요. 정조가 한강을 건너서 가려는 곳은 수원. 수원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수원은요, 정조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었어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수원에 있었거든요. 사도세자는 이 정조가 어릴 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정조는 아버지가 잠든 수원에 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름하여 정조의 화성 건설 프로젝트. 우와, 이곳이 화성이군요. 이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화성을 짓는 과정에 정약용이 큰 역할을 하지요. 화성을 짓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정약용. 자네 혹시 거중기라고 들어봤나? 거중기라고요? 무거운 물체를 가볍게 들여 올리는 기계일세.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요? 정약용은 중국에서 들여온 책을 참고해서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듭니다. 거중기는요, 80명이 들어야만 들 수 있는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중기 덕분에 건설 비용 4만 냥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죠. 처음엔 화성을 짓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년 9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곳에서 화인의 개혁을 완성할 것이니라. 지은아, 힘껏 도우라. 내 그대가 있어 더욱 힘을 얻는도다. 성이 망극하옵니다, 지은아. 정조는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죠. 조선을 바꾸기 위해선 정약용처럼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정약용은요, 이 똑똑한 머리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갖춘 사람이었으니까 정조가 정약용을 아낄 수밖에 없었겠죠. 정조는요, 지방의 민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약용을 암행어사로 파견합니다. 암행어사라 하면 왕의 특명을 받아서 몰래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말하죠? 나쁜 수령들을 혼내주고 백성을 구해주는 영웅이요. 왕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암행어사로 임명합니다. 암행어사가 된 정약용은요, 백성들의 그 비참한 삶을 눈앞에서 보게 됐지요. 정약용이 그때 느낀 충격과 슬픔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노수저는 벼슬아치가 가져가고 무쇠솥은 양반이 빼앗아 갔네. 이런 집이 천지인데 궁궐은 너무 멀어 알지도 못하네.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의 어린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죠. 바로 조선의 23대 왕 순조입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 순조의 증조 할머니인 정순 왕후가 나랏일을 맡게 되죠. 정순 왕후가 집권하면서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은 모두 멈춰버립니다. 정조의 개혁 파트너였던 정약용의 날개도 꺾여버렸죠. 정약용이 잡혀가고 있어요. 정약용의 가족들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것이 왜 죄가 돼요? 조선은 유교 사회였거든요. 유교에선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반면에 천주교는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정순왕과 노론 세력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천주교를 믿지 마라. 백성들에게 엄포를 내렸죠. 그런데요, 천주교를 탄압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정순 왕후와 함께 권력을 잡은 노론 세력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던 남인 세력을 쫓아내고 싶었거든요. 당시 남인 중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점을 꼬투리 삼아서 남인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천주교인 약 100여 명이 처형되고 약 400여 명이 유배를 갔습니다. 이 사건을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신유박해로 정약용도 유배형을 받습니다.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벌이죠.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약용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동안 나란 일을 하느라 바빴는데 이제야 공부할 시간이 생겼구나. 호호호, 이렇게 생각했대요. 역시 정약용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요. 정약용이 유배를 간 곳은요, 전라남도 강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라는 책을 쓰죠. 제목이 좀 어렵지만 이 책들이 담고 있는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백성을 위해 정치하자. 조선의 모든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 적어보았다. 경세유표. 지방 수령은 물론 모든 관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논하였다. 목민심서.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살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흠흠신서.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500건이나요? 정조가 못다 이룬 개혁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에는 바꾸고 싶은, 아니 바꿔야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 지방 수령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채웠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백성과 생활하며 이 백성의 고통을 피부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약용이 조선을 바꿔주면 좋을 텐데 언제 한양으로 돌아갈까요? 1818년 정약용이 57세가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무려 18년 만입니다. 이제 다시 벼슬을 맡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나란 일을 하진 못했고요. 강진에서 썼던 책들을 마저 정리하며 남은 생을 보냅니다. 1836년 백성을 사랑했던 천재 정약용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정약용 같은 훌륭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순조 시기부터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약용이 정계에 복귀했다면 조선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란 없으니까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